영화 같은 삶을 살다간 찰스 폰지, 희대의 사기꾼 이야기. 폰지 사기의 창시자 찰스 폰지, 미국의 금융인, 폰지 사기의 어원이 된 인물입니다. 찰스 폰지는 1882년 3월 3일 출생해서 1949년 1월 18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활동한 이탈리아 출신 사기꾼으로 1920년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만국우편연합 국제반신권을 외국에서 싸게 사들여 미국에서 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45일 안에 50%, 90일 안에 1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였습니다. 비록 이 기법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찰스 폰지가 가장 유명해지면서 폰지 사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방법으로 그는 1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그 당시 2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출생 배경 찰스 폰지는 1882년 이탈리아에서 카를로 피에트로 조반니 구글리엘모 테발도 폰지라는 우라지게 어렵고 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좋은 집안에서 자랐지만 점차 가세가 기울어 집배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라 사피엔차 대학교에 진학해 부유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집과 카페에서 많은 돈을 소비한 결과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탈리아 청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돈을 많이 벌며 성공하는 사례를 본 폰지는 가족의 권유로 미국행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졸업 후 가족의 권유로 1903년 11월 미국의 보스턴에 도착한 폰지의 손에는 2.5달러만 쥐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서 도박을 하다 2.5달러밖에 남지 않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초기 미국 입국 후 몬트리올 생활. 미국에 도착한 폰지는 영특하고 똑똑한 머리로 영어를 빨리 익혀 매사추세츠 근처에서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한 식당에서 설거지 담당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웨이터로 승격되었지만 거스름 돈을 덜 준 일로 해고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폰지는 1907년 몬트리올로 건너가 신장 개업한 자로시 은행에 취직하게 됩니다. 자로시 은행은 몬트리올에 온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폰지는 은행 회장 자로시로부터 훗날 사용하는 사기 수법의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 당시 자로시 은행은 일반적인 은행 이자율이 2배인 6%의 이자를 지급하며 급성장했지만 폰지는 부실한 부동산 대출로 재정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과 자로시는 새로운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의 이자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자를 돌려막기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로시 은행은 파산했고 자로시는 많은 돈을 챙겨 멕시코로 도망쳤습니다. 은행이 파산한 후 폰지는 자로시에 남겨진 가족을 도우며 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동시에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했지만 방울 두 쪽뿐인 빈털터리 폰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폰지는 자로시 은행의 거래처였던 캐나디안 웨어하우징을 찾아가 사무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수표 장부를 위조해 자신이 회사 사장 다미엔 포어니어로부터 423.58달러의 수표를 받은 것처럼 위조했습니다. 폰지는 위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경찰에 발각되어 죄를 자백하고 수표 위조 혐의로 몬트리올 근교의 감옥에서 3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고향의 어머니에게는 감옥에 취직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911년에 석방된 후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이탈리아인들의 밀입국 사기 혐의로 연루되어 애틀랜타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이곳에서 폰지는 같은 수감자인 찰스 모스로부터 훗날 사기 수법의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보스턴에서의 생활. 석방 후 보스턴으로 돌아온 폰지는 광산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중 동료 간호사 펄 고시드가 화상을 입자 그녀를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등과 다리에서 피부를 떼어 이식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흉막염과 합병증을 앓게 되어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후 직장을 구하던 중 폰지는 속기사 로세마리아 네코에게 청혼했습니다. 폰지는 자신의 범죄 경력을 그녀에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가 편지로 이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1918년에 결혼했습니다. 로세의 가족은 보스턴 시내에서 작은 청과상을 운영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으며 이후 폰지는 청과상에서 일하기도 하고 무역회사에 다니는 등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사기 행각. 폰지 사기의 시작. 국제반신권 판매 구상. 1919년 여름 보스턴의 스쿨 스트리트 27번지에 자신의 사무실을 연 폰지는 유럽에 있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광고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 스페인에서 광고 카탈로그 요청과 함께 국제반신권이 포함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처음 본 만국우편연합의 국제반신권이 있었으며 그것을 본 적이 없던 폰지는 국제반신권의 의문을 품게 되었고 국제반신권 제도를 조사한 폰지는
그 제도의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국제반신권은 편지를 외국으로 보내고 수신인이 다시 발신인에게 답신을 할 때 추가적인 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인데 국가별로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탈리아에서 구매한 국제반신권을 미국에서 달러로 바꾸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익의 이익을 보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폰지는 통역가 일을 그만두고 국제반신권을 대량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시도했으나 실패 후 돈을 모으려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보스턴의 지인들에게 90일 내에 2배의 이익을 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후 이 약속은 45일 내 50%의 이익을 내고 3개월 내에 2배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몇몇 지인들이 250달러의 투자금을 대가로 750달러를 돌려받았습니다. 증권거래사 설립, 사기 행각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위해 폰지는 1920년 1월에 증권거래사를 설립했습니다. 첫 달에 18명이 800달러를 투자했고 한 달 후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빼낸 돈을 기존 18명의 투자자들의 이익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스쿨스트리트 나일스 빌딩에 더 큰 사무실을 열었고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불과 1920년 2월에서 3월 사이의 투자액은 5영달러에서 25영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현재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30만 달러의 금액입니다. 폰지는 뉴잉글랜드와 뉴저지주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에이전트를 고용합니다. 그 당시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얻었고 소문은 계속 확산되어 1920년 5월의 투자액은 42만 달러, 6월에는 250만 달러, 오늘날 달러 가치로 3천만 달러에 이르렀고 7월 말에는 하루에 100만 달러를 모으는 수준까지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계속 투자했으며 폰지의 증권거래사 지점은 메인주에서 뉴저지주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초기의 투자자들은 주로 저소득층이었지만 소문이 퍼져 상류층도 투자를 시작했으며 심지어 로렌스의 은행가가 1만 달러를 맡길 정도였으며 존 콜린스 같은 폰지에 가까운 친구들이나 처가집 식구들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행각의 취약성, 폰지는 국제반신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첫 18명의 투자자들이 800달러를 투자해 이익을 보려면 53영장의 국제반신권이 필요했으며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15영명의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려면 타이타닉호 정도의 배에 가득 찰 정도의 국제반신권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운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재투자로 인해 계속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지급은 지속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일상생활. 폰지는 렉싱턴에 별장을 구입하고 최고급 차를 샀으며 뉴 잉글랜드 지방에 걸쳐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결혼 후 가지 못한 신혼여행을 가자고 했으나 그 대신 이탈리아에 있는 모친을 여객선 1등석 표를 사서 모셔왔습니다. 폰지의 어머니는 폰지 부부와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0년 7월 31일 폰지는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신부 파스칼레 디 밀라가 운영하는 보육원에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한 폰지는 마카로니 회사를 사들였으며 와인 회사의 일부를 매입해 투자자들에게 줄 배당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기 행각의 의심, 짧은 기간 내에 큰 수익을 내는 것에 의심을 품은 몇몇 사람들에게 고소당했으나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계속됐고 폰지는 매사추세츠주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폰지는 조사관들을 회유하여 사기 행각이 발각되는 것을 잠시나마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 행각의 몰락, 보스턴 포스트에 폰지의 사기 행각이 폭로되었고 그 와중에 폰지는 매사추세츠주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의 사기 행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보스턴 포스트는 이로 인해 1921년 공공서비스 부문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피해의 규모, 폰지의 사기로 인해 하노버 트러스트 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이 도산했으며 투자자들은 한 달러당 30센트도 안 되는 금액을 돌려받았으며 총 피해 금액은 2천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이는 약 2억 2,500만 달러에 해당됩니다. 슬기로운 수감 생활과 말년 그리고 사망. 폰지는 1934년까지 감옥에 수감되었고 이후 이탈리아로 추방되었습니다. 그의 배우자는 보스턴에 남아 1937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큰 소득을 얻지 못했으며 결국 그는 브라질에서 이탈리아 항공사 알라 리토리아의 에이전트로 취직했으며 그 시절 자서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통역가로 가끔 일하면서 가난에 시달리다 1941년 심장마비를 겪은 후 뇌출혈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폰지는 1949년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병원에서 6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에필로그, 찰스 폰지의 사기 수법은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약 2천만 달러, 이는 약 2억 2,500만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금융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의 교훈은 지금도 유효하며
폰지의 이름은 금융사기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